네, 반갑습니다. 가압승계 계약 체결 사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쭉 이제 3강까지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1강, 2강은 이제 주로 고객 발굴, 그리고 이제 3강부터서는 고객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강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미나는 뭐 항상 뭐 많이 강조해서 세미나 모객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보 가져가시고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지난 시간에 가압승계 강의하면서 승계는 뭐라고 그랬었죠? 승계의 출발점은 지배권, 자산권 이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자산권, 지배권 이전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경영권을 가져갈 건지 대표이사로 자녀가 올라올 건지 말 것인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권 이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배권 이전이 몇 프로를 이전해 줘야만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네, 68%. 이거 다 아시죠? 강의 들으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안산에 이제 상담을 갔다 왔어요. 대표님이. 거기는 보니까 이제 장인회사를 물려받았더라고요. 장인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장인 쪽에서 사망하면서 이렇게 자녀가 장인기조 4남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딸 셋과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일찍 이제 돌아가신 분에서 한 20년 전에 이제 사망을 하셨대요.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큰 딸인 사이가 경영해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사이 쪽에 지분이 많이 갔어요. 한 60% 가고 나머지가 이제 40% 가지고 이제 분배가 됐는데요. 만나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지금 경영은 대부분 다 60%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대표님이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한 550억 정도 있고 순이익이 한 80억씩 나고 있어요. 근데 법인도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못 대고 있을까요? 왜 법인도는 손을 못 대고 있을까요? 배당을 하자 그러니 사장님 생각에 나는 60%만 가져오고 내가 다 일을 하는데 40%를 이제 처남과 처제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함?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또 너무 많이 나온다. 라는 이런 이제. 그래서 대표님 속사정을 잘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가기 전에 저는 봤던 게 뭐냐면 60대 40. 이게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예상을 하고 간 겁니다. 제가 강의 1, 2강 할 때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대표님이 고민사항이 뭘까? 60대 40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잉여금도 600억 가까이가 되고 당기순이익도 100억씩 가까이 나고 있는데 개인화 작업도 하지 않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갑니까? 상속과표도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런 고민 왜 이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60대 4라는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겠다라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대표님 딱 만나서 그걸 예상을 하고 대표님 지금 60대 40으로 승계가 그 장인 쪽에 승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 저 입장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60대 40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배당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이제 1차적으로 뭐 대부분 다 가져오든가 뭐 이런 내용 아니면 누구는 또 와서 50%만 있으면 되니까 문제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어떤 이유에서 50% 갖고 있으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물어봤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어떤 이유에서 100%를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던데 이유와 논거가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자, 50%만 있으면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50%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그 상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의결 정족수라는 거 있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의결해야 되는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가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가 있어요. 보통 결의는 이제 임원 선임이라든지 배당 결의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를 보통 결의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50%만 있으면 돼요. 50%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뭐라냐. 그러면 우리는 가족 다 합쳐서 60%니까 괜찮네? 라고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했어요. 그런 측면은 괜찮죠. 근데, 의결 정족수가 특별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결의. 법인이 특별결의라 하면은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 없이 내 혼자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특별결의 정족수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그 특별결의가 뭐냐? 회사를 M&A 매각을 한다라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상장을 한다, 다른 형태 변화를 깰 때 자본금을 늘린다라고 줄인다라든지 이런 변화를 큰 일을 처리했을 때 정관을 바꾼다라든지 이때는 이제 특별결의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3분의 2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몇 프로죠? 그런 거예요. 예, 67몇 번, 약 68%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미달이네요. 예, 미달입니다. 8%가 미달입니다. 그러면 주변 처남처제가 나중에 태클 걸고 그러면 제가 회사를 혹시 설령 뭐 매각한다라든지 자본금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라든지 다른 형태로 사업구조를 바꾼다라든지 분할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처제와 그 처남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자기가 다 실질을 다 하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지배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뭐라고 그래요? 8%를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8%를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 예, 답. 그 8%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회차 강의에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6대4로 줘야 되잖아. 라는 그런 이제 논리였습니다. 6대4로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도 줄이고 6대4로 가지 않고 지금 그럼 몇 프로 정도는 줄 의향이냐 물어봤어요. 배당률을. 그래서 배당률을 주는 거는 제가 6대 40%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주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8대 2를 가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68%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증여 방식과 상속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법적 상속. 근데 상속으로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정 후계자한테 그 재산권을 안정적인 지배권을 줄 수 없다. 왜? 상속으로 하면 법적 상속분 n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주식을 이전해서 지배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대표들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전에 이전해서 지배권을 확보해 주면 세금도 줄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산 가치는 증가하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된 이후에 주식을 이동하면 상속을 가면 세금이 많아진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지금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또 살아있을 때 이전해 줘야 지배권 특정 후계자한테 지배권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유리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고 법적 상속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첫 번째로는 조세 부담이 많다.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이 많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컨설팅이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 장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이제 60이고 70인데 지금 자산을 이전해주면 너무 빠르게 이전해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30년, 50년 동안 아버지랑 봤을 때 자녀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레임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 이전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자산을 이전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복수로 있다는, 2명, 3명 복수로 있는 경우에
재산권 안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녀들의 재산권 분쟁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상담해 온 사례인데요. 상장법인이에요. 상장법인인데 그 회사에가 1남과 2남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1남이 조금 욕심을 냈어요. 자기가 대주주가 되고 싶어 해요. 1남이. 근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조금 더 갖고 2남이 너는 조금 적게 갖고를 서로 합의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주식 이동 컨설팅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무슨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2남이 아버지는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 형을 더 지분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제가 수용할 텐데 그냥 먼저 태어났다는 형이란 이유만으로 차등을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뭐냐면 그 회장님도 아버지도 3남이었거든요. 3남이면서 그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분이에요. 그 3남도 장남한테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런 이제 저변에 마음이 있었는데 이 남이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꿰뚫고 있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회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된 거죠. 근데 1남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1남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진행이 안 되는 컨설팅이 스톱이 됐어요. 지금 회장인 대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름 논리를 가지고 아니면 이 지분율의 차이가 나는 만큼 이 차이 나는 것만큼 다른 자산을 가지고 이남한테 보존해 준다라든지 아버지가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나서지를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 재산권이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게 뭘로 간다고요? 이제 법적 상속으로 가서 세금 문제와 상속 분쟁으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연유 때문에 증여로 안 간다라고 세 가지 문제를 다뤄주면 살아있을 때 증여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배권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본 두 가지.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오늘 매매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 방식. 매매 방식이 있어요. 매매 방식을 하면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 유리분 분쟁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여를 해서 자산을 자녀한테 특정 형태 이렇게 좀 많이 차등나게 주면 이거는 너무 많이 차등나게 주면 어떻게 했냐 나중에 사망을 하고 되면 상속이 됐을 때는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내가 못 받았다고 그래서 유리분이라고 그래서 이 유리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를 유발하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간이 관계없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모든 것을 유리분 반환 대상가액으로 다 옵니다. 근데 시가가 과거 20년 전에 10억을 줬다고 해서 10억이 아니라 20년 전에 주식 가치가 10억이었지만 지금 주식 가치가 10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100억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분 반환 대상가액에 계속 들어간다. 증여를 해주면. 근데 매매를 가면 유리분 반환 대상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례는 하람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대표님이 이제 회사에가 딸 둘하고 막내가 아들 셋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대표님 속마음 뭐냐? 이걸 이제 자기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회사를. 이 대표님이. 자기하고 성씨, 그럼 뭐죠? 아들한테 주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셋이 들어와 있으니까 눈치로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다 했죠. 만일에 3남매 중에 자산 안분이 잘못되면 가족의 분쟁을 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사장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정리해 준 방법식이 이겁니다. 수산물 가공 회사예요. 수산물 가공 회사인데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그 수산물 쪽에서 이렇게 수입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회사는 하남 쪽에 있는데 본인 말하면 이제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게 저기 남쪽에 바닷가 쪽에가 법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실은 거기가 원래 해서 세금을 법인세도 좀 줄이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커버려서 그건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런 회사가 하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 회사 평가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5천만 원도 안 나올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를 활용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일단 사장님이 그 100% 갖고 있던 그 회사를, 방치되어 있는 회사를 아들한테 팝시다. 아들한테 팔자고 그랬죠. 그래 아들한테 이제 파는 거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4,800 정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아들이 이제 다 지분을 다 가져온 거죠. 그럼 그러고 나서 그 법인을 이제 성장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인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이제 원래 그 애가 했던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던 일을 상당량 줄여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아들 회사에서 성장 발전시키도록 이제 유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법인, 지금 아들이 100% 가지고 있는 건 증여해 준 법인이 아니죠. 유류분 반환 대상 가액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매매 방식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자금 출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가 돼야 되고요. 매수 시기, 언제 이동하는 게 주식평가상 유리한지도 판단돼야 되고, 만약에 차익이 발생되면 차익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25%, 지방세 10%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하면 효과는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단점은 뭐냐? 유류분 반환 대상 기초가액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상속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법적 상속이 뭐냐면 유언 없이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무시하고 남아있는 1순위, 자녀들 1순위거든요. 1순위들이 이제 공동으로 n분의 1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법적 상속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상속 순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 순위는 뭐 보시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표현 사장님한테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사망하면 내 자산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녀가 1순위.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경우는 그 다음에 2순위가 누가 돼요?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2순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만일에 3순위는 누가 된다? 나를 중심으로 형제자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가 여기 없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몇 순위일까요? 배우자는 영순위라보다는 1순위와 동순위다. 1순위와 동순위. 그러니까 뭐죠? 내가 사망한 자녀가 1순위라고 그랬죠? 그 배우자는 1순위와 동순위니까 자녀와 똑같은 순위다. 그러면 내가 사면 내 자산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내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둘과 배우자 이 세 명이 이제 법적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이 법적 상속인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인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줘야 돼요. 평생 동안 내가 같이 살면서 동반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한테 뭐 기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배려. 그래서 아들 둘이, 자녀 둘이, 딸 둘이 가져가던 비율에서 5와를 떼내서 그걸 엄마한테다가 더 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사망을 하면 내 자산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곳이 그럴까요? 사장님이 내가 장가를 2번 간 경우. 복잡하죠. 자, 내가 장가를 2번 갔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장가 갔을 때 자녀가 둘이 있단 말이죠. 지금 회사에 들어와 있어요. 둘이 있고. 또, 내가 장가를 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두 번째 장가를 감으로 인해서는 거기와는 자녀가 없어. 그럼 내 친자는 2명뿐이 없죠. 근데 배우자가 있어 3명이 다 나간 내가 사면 누가 가장 자산권을 많이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결혼한 배우자가 가장 많은 재산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교로 그렇게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이 두 번째 결혼한 배우자가 또 두 번째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배우자가 가져간 자산권이 우리 친자한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와요? 그 배우자의 친자한테로 간단 말이죠. 그럼 나와 전혀 무관한 제3자한테 내 자산권 대부분이 넘어가는 게 바로 상속제도다. 그러면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없을까요? 상당수 많아요. 다녀보면. 왜 그럴까요? 지금 장수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우자하고 살다가 예를 들면 뭐 50세, 60세에
배우자가 뭐 사망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혼자 계속 사는 경우도 있겠죠. 혼자 살지 않고 다시 재혼을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 재혼을 50, 60대에서 하시는 케이스들이 상당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 자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를 다뤄지지 않으면 백날 세금 이야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자손이 딴 사람한테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정리해 줄 줄 그런 컨설팅이 매우 이제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남한테 가버린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장님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사장님 똑같아. 친자는 둘이 있고요. 사장님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냐면 내 나이가 이제 한 63세 됐으니까 이거 좀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우자 두 번째 결혼한 배우자도 이제 뭐 51살인가 그런데 너무 벌써 이걸 다루어 버리면 그 배우자가 또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요.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골프장 가서 급사를 했습니다. 63세에. 골프장 골프 치고 와서 집에 와서 아침에 집에서 사망을 했어요. 심정지로.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자산이 법적 상속으로 갔죠. 근데 자녀 둘은 회사에 들어와 있으니 자기들 거라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웬걸 51세 된 부인이 이건 내 거다. 딱 그러면 자기가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면서 자기가 집이 가장 많으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가 됩니까? 딱 갑자기 대주주가 되면 주장을 하면서 다 내보냅니다. 여기를 다 내보내고 자기는 뭐 가압상속 공제제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기 사망에 대해서는 2년간 근무조건 필요 없거든. 배우자도 되거든. 딱 들어가면서 아들 둘이 있는 거는 딱 내보냅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그 회사를 장악하고 있냐면 그 배우자의 남동생하고 둘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눈여겨보시고 눈여겨들으시고 잘 쳤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당사자인 사장님한테 내부 구성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장이나 CFO나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거든요. 이런 건 누가 이야기해 주냐? 내부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데 내부 전문가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대부분 다 조세 전문가 영역으로 회계 전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파트를 잘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대표님 몫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 상속분에서 민법상 상속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가압승계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리스크적 요인으로 작동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언상속을 하면 좀 안분을 차등되게 줄 수 있어요. 유언상속을 하면. 그 유언상속은 딱 법률적으로 5가지 방식만 이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유언 방식은 이제 총 5가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필 증세에 의한 유언. 네, 쓰는 거죠, 글씨로. 자필 증세에 의한 유언은 이제 비용이 안 들죠. 잘 써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잘 써놔서 여기다 금고에 딱 넣어놓으면 되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게 이제 자필 증세 일남에게 다 준다라고 써놓은 걸 이제 이녀가 알게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찢어버리려고 하겠죠. 드라마에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효화시키려고. 그래서 훼손 가능성이 있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을 수 있어요. 녹음에서 육성으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공증서에 의한 유언. 이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 문서로 확인하는 방. 이때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그 공증사무소에 가서 증인하고 같이 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증서에 의한 유언은 단점은 뭐냐? 비용이 좀 들어간다. 근데 장점은 뭐냐? 훼손 가능성이 없다. 라는 장점이 있죠. 비밀 증세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세에 의한 유언. 이렇게 총 5가지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표님들한테 유언을 이야기하면 추천드리는 방식은 뭘로 가면 좋겠어요? 공증서에 의한 유언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공증서에 의한 유언을 비용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컨택해보고 좀 가장 저렴하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 이제 그럼 유류분 이렇게 유언에 의해서 차등되게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남인 이상선한테 모든 자산을 100을 다 주겠다라고 유언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효력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이남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유언에 대해서. 유언에 대해서 왜 재산 100을 다 형한테 다 줬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냐. 유언에서 100이 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 남이 받아야 될, 내 동생이 받아야 될 몫이 있다는 법률적. 아까 몫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n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0이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됐어요, 원래가? 50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50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50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50을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절반. 얼마예요? 그러면 25. 25를 받은 총 누계 금액이 상속자산, 기증여자산 합산해서 내가 25를 못 미친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25에 대해서 형,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그걸 보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유류분 반환이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이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걸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 다녀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컨설팅 영역으로 다루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